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카톡하고 연락을 하고 카톡 그 전체 단톡방을 개설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할 때 교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이었다는 걸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재는 이겁니다. 대인관계 심리학. 지금쯤 다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니까 사이버에는 한 반만 강의 계획서가 제대로 올라와 있고 두 반이 강의 계획서가 제 게 아니라 다른 강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이 약간 혼돈의 시기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교재는 요거 한 것만 있으시면 되고요. 제가 부교재를 놓은 것이 학지사에 있는 학생 생활에 관한 대인관계 심리학에 대한 권성만 선생님이 쓴 책을 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의 교재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공 서적이고요.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교재로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 교재, 우리 이무석 박사님 쓰신 교재는 성격에 관한 거죠. 그 성격에 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 도서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1강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심리학 지금 보여드린 양서원 요 교재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집에서 이렇게 있고 답답하시죠? 우리가 서로 답답하고 하지만 조금 시대가 이러니만큼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잘 저하고 진도 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강 할 거예요. 3강. 그러니까 3강으로 3장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3장은 심리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리학적 인간 이해죠.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인데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앞서서 본 것들 여러분 TA라고 교류 분석 보셨죠? 뭐 부모 자아가 있고 아동 자아가 있고 성인 자아가 있다. 이 자아가 서로 균형을 잘 이뤄야 우리가 관계를 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없고 우리 성격 형성에서도 성격이 잘 무난하게 잘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2장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조혜리의 창,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어떠한 영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어떤 형태인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거 하는 것까지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4가지가 있었죠. 개방형, 주장형, 그것도 뭐가 있었죠? 고립형, 또 뭐 있었죠? 신중형.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에서 나는 어떤 형태인가 쭉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책 교재에 나와 있고 한 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지금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쭉들 해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우리가 잘못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쭉 나왔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 봄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생각은 이랬구나. 참 같이 나눌 수 현장에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와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나의 장점은 무엇이구나. 나의 단점은 또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쳐나가고 또 좋은 것은 더 키워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인관계 심리학 시간을 통해서요.
자, 그럼 오늘은 대인관계 심리학 제 3장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6페이지 교재 펴시면 되고요. 심리학적 인간 이해에 대해서 쭉 볼 건데요.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보면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안 넘어가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계속 할게요. 심리학적 인간 이해, 인간 이해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정신역동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신역동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역동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신역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프로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정신역동이라고도 하고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행동주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행동주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파블로프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동주의와 그 엇비슷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에 관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심리학 이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장에서 이번 강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쭉쭉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좀 이해하고 가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저도 진도를 맞춰 나갈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어려운 점이나 불편하거나 이랬던 점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톡을 남기셔도 괜찮아요. 단체톡에 남기기 좀 힘들다, 좀 단체톡에 남기기 쉽지 않다, 그러면 개인톡에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스스럼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톡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잘 모르겠는 것들을 좀 이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또 변함없이 OX 퀴즈 문제를 냈는데 요거 한번 그냥 쭉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배운 다음에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정답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합리화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어기제다. 합리화라는 방어기제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 이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합리화라는 게 있구나, 그런 방어기제가 있구나 라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음 것을 들으면 합리화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뒤에서 배울 때 한 번 더 그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 맞을까요? 우리의 자아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 기능할까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 의식 수준에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을까?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을까? 저건 뭐지? 무슨 말일까?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자기 인식 능력과 의미 추구를 중요시한다. 실존주의. 이제 실존주의라는 말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실존주의에서는 과연 인간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올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인식을 해두는 거예요. 인식을 해두고 뒤에 것을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아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말하는 실현 경향성은 후천적 경향성을 말한다. 이게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이거는 선천적이구나, 후천적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과연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건 이제 정답을 놔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나중에 정답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그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스트로킹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맞춰보세요. 그냥 뭐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얘기할 텐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구나 라고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역동 관점. 정신역동은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누가 했다고 했죠? 프로이드라고 얘기했죠. 여기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교재 몇 페이지죠? 76페이지에 보면 교재 76페이지에 보면 이제 프로이트 이론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라고 나와 있죠. 프로이트는 심리 결정론을 이야기했어요. 심리 결정론. 심리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사고하고 감정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모두 결정돼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심리 결정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 결정론을 따른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심리 결정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심리 안에서 모두 축적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 이것들이 다 심리적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축적돼서 결정돼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심리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볼 때 결정론적 인간관을 이야기합니다. 결정론적 인간관.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 결정론은 행동, 감정, 생각 모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때요? 우리의 내적 정신 내 안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 모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라고 심리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죠. 프로이트 이론이.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따른다라고 해서 인간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고 자기가 추구해 나가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인간관과 충돌되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 인간관은 심리 결정론을 따른다. 라는 거.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이 빙산입니다. 빙산. 이거 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빙산. 자, 프로이드는 의식 수준을 세 수준을 이야기했어요. 세 수준. 우리는 의식하고 있고 의식의 단계가 있고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과의 중간에 전의식 단계가 있고요. 전의식 단계가 있고 무의식 단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해서 행동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딱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 딱 생각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해야지 하고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것들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내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끄집어내서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의식해서 얘기한다면 교재를 읽겠죠.
프로이드의 이게 생애부터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가 프로이드는 뭐 언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떤 인간관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줄줄 내가 그냥 읽는다면 그거는 의식하고 읽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사상들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트는 모든 것이 이 빙산 안에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서 볼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무의식. 프로이드는 거의 이 밑에 이 빙산에 이것도 되게 크다. 이 의식의 자아도 큰데 이 빙산 중에서 무의식이 거의 다를 차지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무의식의 지배 안에서 산다고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 얘기한다,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냥 생활하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다 의식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빙산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의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아주 요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내 의식이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의식의 지배 속에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트 이론이에요. 프로이트는 우리는 어떤 의식 속에서 산다?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프로이트는 우리의 그 의식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나눈다고 했고 우리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것이 전의식인데 전의식은 무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의식이고 의식은 내가 아주 또렷하게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것.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의 생활은 무의식이 거의 지배한다. 그리고 그 안에 약간의 빙산이 의식이고 전의식은 무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77페이지 보면 의식 수준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 나와 있죠. 의식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경험이나 감각을 포함해서 자아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의식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라고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아라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자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전의식은 뭐냐? 전의식은 잠재의식이라도 하고 빙산의 물결에 따라서 보였다가 잠겼다가 빙산의 물결에 따라서 보였다가도 잠겼다가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의식인데 어느 순간에 전혀 의식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자극하거나 노력을 가하면 이것이 기억되거나 연상될 수 있는 세계에서 부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의식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의식은 의식 밖에 존재하는 평소에는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정신세계고 은연중에 그냥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은 원초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원초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원초와 초자아도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구성되어 있고 방어기제와 신경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원초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방어기제와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의식 수준과 우리의 자아, 우리는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면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아, 초자아, 원초와 나와 있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방어기제라는 것이 조금 뒤에 나와요. 프로이드 이론에서 방어기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 방어 기제라는 말이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내가 삶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한번 적용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리온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까지 이따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빙산 밑에 나와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초자와 원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세계에는 자아가 있고,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저 원초와 자아, 초자, 이건 과연 뭘까? 궁금해지죠. 원초와 자아, 초자, 이건 뭘까? 궁금해지죠, 여러분. 이걸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세 가지의 성격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원초와 자아, 초자예요. 다음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그 의식 수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 한번 쭉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원초와 자아, 초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 수준은 현재의 주관적인 경험,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보고, 듣고, 뭐, 말하고 이러는 것들, 깨어있는 상태가 의식 수준이다. 전의식은 지금은 인식하지 않고지만 노력하면 인식이 가능한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떠올리는 것, 떠올릴 듯 말 듯, 떠올릴 듯 말 듯, 그 자세,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의식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교재에는 9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충동, 기억, 감정, 의식화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 자기가 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들, 자기가 뭔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아이의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 담아 놓는다는 거죠. 그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넓고 내가 꺼내놓지 못하는 것들도 그 세계에 잠겨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무의식이 나에게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격 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볼게요. 성격 구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다라고 했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는데, 자, 그럼 아까 우리 저 안에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사이에서 그 자아, 원초와 초자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이게 원초와는 뭔가? 원초와는 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드. 자아는 에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에고이스트에서 자아라고 얘기하고요.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 얘기해요. 슈퍼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여기서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세요? 난이도가. 좀 따르기 힘들 것 같은 거. 원초아는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 욕구에 의해서 하는 행동. 이것을 원초화라고 할 수 있어요. 원초화. 자아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는 행동들이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통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것을 자아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그러면 초자아는 뭘까요? 초자아는 극도의 도덕성, 극도의 나의 그런 그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은 초자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원초아, 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초아, 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초아는 태어날 때 우리가 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자마자는 배고프면 응애응애 울고, 뭐 쉬하고 싶으면 그냥 쉬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욕구, 이걸 원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이곳에서 자아, 초자아의 분화가 시작된다. 처음에 원초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아, 초자아가 점점 분화돼서 생긴다라는 거. 그 무의식적이고 쾌락의 원칙에 지배된다. 그냥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 쾌락의 원칙에 지배되고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바로바로 그냥 그것들을 반응해서 긴장을
해소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욕, 공격욕, 식욕, 긴장과 불편함, 현실 고려 없이 즉각적인 충동, 즉각적인 충족을 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초화라고 얘기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원초화대로만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원초화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긴장감을 바로바로 해결할 때 생기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그런 것들이 욕구가 잘 해결됐을 때 그곳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초화라는 것은 우리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쉬고 싶으면 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그냥 그대로 발현시키는 것이 원초화다라는 거. 자, 그다음 성격 구조에서 자아를 살펴볼게요. 자아는 뭐냐 하면 에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거의 자아가 우리는 자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자아가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초화가 지금 막 발동을 하면 아우 들어 눕고 싶겠죠. 아니 그냥 당장 컴퓨터 꺼버리고 그냥 쉬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자아가 나는 지금 이걸 해야 해. 난 자아의 실행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주위 환경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본능은 쉬고 싶지만 나의 그 지금의 그 나의 지금 상황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자아가 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특성은 뭐냐면 현실 원리가 있다. 자아의 특성 현실 원리.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이나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즉각적으로 욕구를 지연시킨다.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이 자아의 역할입니다. 자아의 현실 원리이고요. 자, 그 2차 과정을 가진다. 2차 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행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아의 역할입니다. 그냥 그것을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 가는 것이 이것이 자아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원초화는 멋대로 행동하는 거. 자아는 원초화의 행동을 조금 자제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격 구조의 마지막으로 초자아가 있어요. 초자아.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초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원초화가 먼저 형성이 돼요. 태어나면서 원초화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자아가 형성이 되겠죠. 그것들을 바로바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점점 자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자아가 생기면서 이 자아가 더 큰 초자아로 발전이 된다, 형성이 된다라는 거. 특정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도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초자아에 의해서 심어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30분이 지나가는데 요거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남자아이들은 그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자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엄마를 이성적으로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사랑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옆에 항상 아버지라는 거대한 인물이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내게 될 수가 없어. 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보면 어때요? 나는 너무나 작아.
아버지는 너무나 큰 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한 거야. 아, 아버지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아, 아버지가 내가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세 불안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이트는. 거세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을 감소하고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힘이 센 저 사람을 이게 내가 잘 보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행동을 나는 동일시한다.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동일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불안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아버지를 막 그렇게 증오했던 그 감정이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 딸이 아버지를 사랑했을 때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남근을 선망하게 되고 어머니 자기가 그 어머니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것은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내재화하는 것이 초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규범이나 행동 기준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 초자가 근데 너무 발달해도 안 되고 이게 그 원초와 자아, 초자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너무 한 가지가 너무나 막 크게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져. 이것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초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자는 도덕성의 원리를 따라요. 도덕성의 원리. 그러니까 원초와가 충동을 억제하고 원초와의 충동을 억제하고 자아의 현실 목표보다도 도덕적인 목표를 완전히 추구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만약에 하고 간다. 운전을 하고 간데 지금 봐봐 새벽 2시 3시야. 2시 3시인데 차가 한 개도 안 다녀요. 차가 한 개도 안 다니는데 내가 거기서 신호가 빨간불이야. 근데 이 신호를 빨리 지나서 집에 가는 게 더 좋겠어.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살짝 지나쳐서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살짝 지나쳐 간 거는 이제 내가 원초화적인 행동이죠. 이 신호를 어긴 것들은 내가 내 욕구대로 한 행동이니까. 근데 내 자아가 지금은 이렇게 2시, 3시가 됐기 때문에 차가 없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제 내 초자아는 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 세 가지의 이런 성격 이러한 갈등 구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했는데 나는 빨리 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잊혀질 수 있는데 초자아가 너무 발달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지나왔어. 오면서까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내가 신호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신호를 내가 왜 안 지켰을까? 오면서 계속 그 신호를 지켰어야 돼. 집에 와서도 잠도 못 자. 내가 그 신호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도덕성의 원리에 기초를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쌓여서 나를 억누르게 되는 거죠. 이 초자아가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적절하게 균형감을 이뤘을 때 그 교통 법규로 위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초자아라는 거예요. 초자아. 그러니까 보면 행동이나 사고가 초자의 기준에 맞으면 이게 보상적으로 돌아오고 자부심과 자기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너무나 잘했어. 그랬을 때 내가 뿌듯함을 느껴.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신호를 입었어. 아, 내가 왜 그 신호를 어긴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죄책감과 내 가슴에 불안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나 스스로 처벌적으로 되면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아, 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아니,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앞에 봤을 때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의식 수준에 대해서 처음에 살펴봤죠. 의식 수준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식 수준에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프로이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빙산에서 거의 우리가 빙산에서 차지하는 거, 빙산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이다. 무의식이 거의 지배하고 전의식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의식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고 의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 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죠. 성격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었다. 아, 이것들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을 좀 알고 있으면 사람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까지 살펴봤고요. 힘드시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주요 이론 중에 중요한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날게요.